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그 30번째 시대를 대표하는 두 명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30번째 이야기 천재적인 종합예술가 다빈치 대 강제 노동으로 고통받은 천재화가 미켈란젤로 1. 모든 학문을 마스터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천재들이 존재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사람보다 더 대단한 천재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우선 그의 직업을 나열만 해봐도 10개가 넘어가는데 그는 화가이자 조각가였고 발명가, 건축가, 과학자, 해부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식물학자, 지리학자, 작가, 요리사, 수학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각 직업들을 단순히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다리만 걸쳤던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직업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겨 놓았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그는 외모도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을 즐겨서 체력도 좋았고 검술에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요즘 흔하게 표현되는 사기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1452년 4월 15일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했던 피렌체 공화국 토스카나의 빈치 마을에서 태어난 레오나르도는 아버지 안토니오 피에로와 어머니 카타리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였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피에로의 성을 물려받아 레오나르도 피에로라고 불려야 했지만 법적으로 등록된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러니까 이 빈치 마을 출신의 레오나르도라고 불리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아버지 대신 숙부의 손에서 자란 레오나르도는 조금씩 예술적인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버지 안토니오는 그를 피렌체의 유명 화가인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의 공방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베로키오의 그림 그리스도의 세례에 조수로 참여했다가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레오나르도는 베로키오의 추천으로 정식 화가 길드의 일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482년 30살의 다빈치는 밀라노 공국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데 당시 밀라노 공이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지원을 받아서 암굴의 성모와 기마상 등을 만들었고요.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역시 이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1499년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의 제2차 이탈리아 전쟁이 벌어졌고 프랑스의 루이 12세가 밀라노를 점령하면서 밀라노 공이었던 루도비코는 프랑스에 투옥되는 등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레오나르도는 베네치아로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1500년 후반에 고향인 피렌체로 돌아간 그는 1501년부터 수많은 스케치와 관찰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리콥터 구상도, 인체 비례도 등이 남겨져 있어서 그의 어떤 과학자, 기술자적인 면모를 드러내 줍니다. 그리고 1503년 피렌체 시청의 벽화 작업을 의뢰받아서 앙기아리 전투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때 옆에 벽에는 미켈란젤로가 카시나 전투를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때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해서 3년 만에 완성을 했다고도 하죠. 1506년 루이 12세는 레오나르도를 초청을 했고 그는 다시 밀라노로 향합니다. 그리고 1513년까지 그는 밀라노에서 다양한 작업을 섭렵하고 다양한 연구를 또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1512년
교황이 밀라노를 공격하고 프랑스가 물러나면서 레오나르도는 교황청의 요청에 따라 작업을 했지만 완성 전에 취소가 되었고 날틀의 일종인 오니소프터를 만들었으나 비행에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는 1516년부터 프랑스와 1세의 요청에 따라서 앙부아즈 궁에 기거하면서 모나리자를 완성했지만 건강이 점차 악화되면서 다른 작업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19년 5월 2일 프랑스의 클로리레에 있는 자신의 저택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죠. 이 비운의 천재 조각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레오나르도가 큰 역경 없이 자신의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했다면 미켈란젤로는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웠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475년 3월 6일 피렌체 공화국의 카프레세에서 태어난 그는 병약했던 어머니가 그의 나이 6살 때 사망을 하면서 시골의 유모집에 맡겨져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조각가로서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데 유모의 남편이 석수장이었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조각용 끌과 망치를 장난감으로 여기면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훗날 그는 자신이 직접 쓴 글에서도 이런 사실을 밝힙니다. 이 사실은 그가 후에 조각가로서 재능이 가장 두드러지게 되는 데에 분명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미켈란젤로 본인도 자신의 글에서 어렸을 때부터 조각용 끌과 망치를 갖고 노는 게 가장 즐거웠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미켈란젤로 역시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인 재능을 뽐냈지만 마을의 행정가였던 아버지 로도비코 부오나로티는 그의 예술가적 기질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의 집안은 몰락한 귀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이라는 자부심이 꽤 대단한 편이었고 당시 예술가라는 직업은 상당히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물론이고 삼촌들 역시 미켈란젤로가 예술가가 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13살에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 다요의 문화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예술가적 욕심과 회화보다는 조각에 더 흥미가 있었던 마음은 결국 1년 만에 그곳을 뛰쳐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그는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었던 로렌초 데 메디치의 눈에 들어서 그의 후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로렌초의 지원을 받은 미켈란젤로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판의 얼굴과 큐피드를 조각했고요. 이것들은 로렌초의 신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로렌초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라틴어와 문학 등 인문학에 대한 교육도 받은 미켈란젤로였지만 1492년 로렌초가 사망한 뒤에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가주가 된 피에로는 더 이상 미켈란젤로를 지원하지 않았고 그는 메디치를 떠나게 됩니다. 이후 우연한 기회에 로마의 리아리오 추기경의 후원을 받게 된 그는 성 베드로 성당에 피에타 조각상을 만드는 기회를 얻게 됐고요. 그렇게 조각된 피에타는 당시 대중들에게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24살이었는데 이 피에타의 성공으로 1501년에는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의 위원회의 요청을 받아서 다윗 조각상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비드상입니다. 무려 3년 동안 매달려서 5m가 넘는 높이에 6톤에 달하는 이 석상을 제작했을 때 예술가 열전의 저자인 조르조 바사리는 고대와 근대 그리스와 로마의 그 어떤 조각상보다 뛰어나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했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각가로서 이름을 날리던 그에게 다시 한번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바로 교황인 율리오 2세가 그에게 강제적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그리게 한 것이죠. 물론 미켈란젤로 역시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당시 교황의 권위는 무척이나 강했고요. 특히 율리오 2세는 다수의 전쟁을 이끌었던 실질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 교황이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그림 그리는 것을 되게 싫어했는데 이런 미켈란젤로를 닥달하고 실제로 때리기까지 했던 율리오 2세에 맞서서 미켈란젤로는 짐을 싸들고 고향으로 도망을 치기도 하고 애초에 율리오 2세가 기획했던 12사도 그림 대신에 천지창조에서 노아의 방주를 거쳐서 모세에 이르는 성경 속 이야기들을 천장화에 그리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주장이 먹히면서 우리에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남게 된 것이죠. 역사적인 작품이죠. 3. 동시대를 살다간 두 명의 천재.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레오나르도가 혼외자이면서도 가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꾸준히 자신의 천재성을 발휘했다면 미켈란젤로는 아버지나 삼촌의 반대 속에 홀로 자신의 재능을 꽃피워냈습니다. 또한 레오나르도가 그야말로 다방면에 거쳐서 자신의 천재성을 드러냈다면 미켈란젤로는 다방면에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조각가의 길만을 자신의 길이라고 여겼죠. 게다가 말년까지 왕의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어떤 의도대로 살다가 유작으로 모나리자를 남겼던 레오나르도에 비해서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황청의 압박 속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특히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화가로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미켈란젤로에게 율리오 2세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맡겼던 이유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피렌체 시청인 베키오 궁전을 장식할 벽화 작업 때에 레오나르도와 함께 미켈란젤로도 그림을 같이 그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조각가이고 예전에도 벽화를 그려봤으니까 이 천정화도 잘 그리겠지 라는 이상한 추론으로 미켈란젤로를 강제적으로 막 그림을 그리게 괴롭혔던 거죠. 그리고 이런 괴롭힘은 율리오 2세가 사망한 뒤에도 이어지는데 율리오 2세는 자신의 무덤을 피라미드 형태로 짓고 미켈란젤로에게 이걸 장식할 조각 40개를 완성해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피에타가 1년 이상, 다비드가 3년 이상이 걸렸던 것으로 계산을 하면 조각상당 평균 한 2년 정도가 걸린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40개 완성하라는 건 80년짜리 작업을 하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강요죠, 강요. 율리오 2세의 유족들이 꼬박꼬박 급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빠져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하고 싶었던 조각은 할 수가 없었고 10년이 지나 후임 교황이 율리오 2세의 유족과 협상을 해서 원래의 계획보다 크게 축소시키면서 미켈란젤로는 그제서야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또 다른 교황 클레멘스 7세의 요청으로 다시 한번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교황인 바오로 3세는 1535년 9월 1일 그를 교황청 최고의 건축가, 화가, 조각가로 임명하는 포고령을 반포하면서 예우해 주었고 미켈란젤로에 대한 억압은 그제야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하게 천재성을 드러냈던 두 명의 예술가는 이렇게 서로 다른 완전히 극히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며 엇갈린 길을 걷다가 사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